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예송과 황국을 통해서 이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과 그리고 변질되는 과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그런 붕당을 잠재우는 탕평 정치, 영조하고 정조의 탕평 정치의 파트를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의 정치사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19세기의 세도 정치 시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출주제 32인데요.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와 개혁 정책이다. 여러분들 이 파트는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조의 탕평과 정조의 탕평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난이도가 우리가 개편되기 전에 시험을 보시면 초급이나 중급 정도면 사실은 탕평 정치 이러면 그냥 영조하고 정조를 같이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업적만 나누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좀 난이도를 올려서 이 심화 단계 개편되기 전에 우리 고급 정도의 그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영조하고 정조는 탕평의 정치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이 탕평 정치의 파트만 좀 보시면요. 영조 시기 때는 우리가 이 시기를 무슨 탕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완론 탕평이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영조가 즉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이 강력한 국왕 중심의 탕평 정책, 즉 붕당을 잠재우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이렇게 막 붕당을 당파가 나눠가지고 싸우는데 이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강력하게 누르면서 이들을 화해를 시키거든요. 근데 왕이 뒤돌아서면 다시 막 싸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붕당의 정치적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막상은 탕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뭔가 제대로 그 붕당을 잠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완만한 탕평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세게 눌렀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잠재워지지 않은 완만한 탕평이다. 완론 탕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조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줄론 탕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기는 정조는 완전히 붕당의 색깔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당파의 의견을 사실 이 국왕이 중심이 돼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주장을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아주 준엄하게 다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정조와 같은 아주 특출난 군주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준엄하게 이야기를 다 듣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싸우고 있는 내용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옳고 너는 이래서 그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이 가려주는 탕평이다. 줄론 탕평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탕평을 중심으로 해서 영조의 탕평책이 완론 탕평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정조의 줄론 탕평에는 어떤 업적이 있는지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혁, 어떤 개혁안을, 개혁 정책을 펼쳤는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문화적으로는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이런 식으로 비교의 구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시험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영조 즉위 직후의 상황이에요. 영조는 즉위 직후에 이 탕평 교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탕평 교서 사료로 굉장히 잘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붕당의 폐해가 심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다가 그 사료도 문제로서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키워드를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붕당의 폐해가 심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붕당을 잠재우고 탕평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탕평 교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조는 즉위 초부터요 사실은 굉장히 그 정통성에 대한 어떤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왕이에요. 그리고 또 컴플렉스가 많고 그만큼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왕이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뭐였냐면 우선 일단 첫 번째는 이 영조가 우리 보시면 이 숙종의 그 마지막 여인이었죠. 숙빈 채씨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좀 미천한 출신이었다는 거, 그 사이에 혈통이라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어떤 그 노력형 군주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돋보이는 왕 중에 하나예요. 신료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기까지 했던 어떤 그런 군주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배다른 형제였던 이 경종이 사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경종의 죽음에 어떤 이야기가 퍼졌냐면, 소문이 생감하고 그다음에 이 게장을 먹었던 자신의 이 배다른 형제가 이 생감과 게장을 먹어서 굉장히 이제 탈이 났는데, 거기에 영조가 그걸 조금 상황을 더 악화시킬 만한 어떤 그 인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이면서 결국에는 이 경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퍼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그런 독살설에 휘말리게 되는데, 당시에 이인자라고 하는 요 인물, 영조는 여러분 노론 쪽에서 지지해서 올라온 왕이죠. 그래서 이때 소론 쪽에 강경파 세력과 그 다음에 남인 일부 세력이 경종의 죽음에 영조가 연루됐다, 그리고 노론 일파가 연루됐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위 초부터 사실 영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영조는 난을 진압한 후에 각 붕당의 인재를 고르 등용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자기의 반대 세력이 저렇게 계속해서 어떤 이 영조가 즉위한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탕평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이제 완론 탕평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자, 탕평파를 등용을 합니다. 온건하고 타협적인 탕평파를 등용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탕평파, 그러니까 붕당 말고 왕의 측근 세력, 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탕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또 성균관 입구에다가 곳곳에다가 이렇게 탕평비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영조는 어떤 이벤트성의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탕평채. 음식이에요. 탕평채. 근데 이렇게 보면 안에 뭐 계란 지단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녹색의 야채도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묵하고 이렇게 같이 고르게 어울려져 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색깔이 막 굉장히 다양한데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요렇게 당파들이 색깔이 전부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 탕평채의 모습처럼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음식의 이름을 이렇게 탕평채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도 했다는 거. 요게 이제 영조하고 다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조전랑직, 이거 처음에 사림들이 이거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대한 후임자 추천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사, 청유직에 해당되는 이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통천권, 이거 다 눌러요. 너무 이 이조전랑직을 중심으로 해서 저걸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너무 이 힘이 막강해지니까 이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인사권들을 다 폐지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영조의 탕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완론 탕평 하면 탕평 교서, 그리고 탕평 비, 그다음에 탕평 채, 이런 것들이 정조께 아니고 영조의 업적이구나라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러나 한계가 있다. 너무 강력하게 왕을 중심으로 이걸 누르려고 했다. 겉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 그냥 잠재우기만 한 거예요. 우리 막 어렸을 때 보면 선생님이 둘이 너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 오셔가지고 앞에서 이들 싸우는 거 이렇게 만류해가지고 여기서 억지로 이렇게 하회를 시키잖아요. 근데 뒤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둘이 다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조의 탕평도 처음에는 이렇게 강력한 왕권으로다가 붕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거지, 사실은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 해결에는 실패를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자신의 손자였던 정조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붕당은 또 한 번 갈리게 되는데요. 우리 서인이
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론 쪽에서 영조를 지지해서 올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영조가 주도권을 갖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다시 이 파가 당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뭐 대중 영화로도 사실 너무 많이 다뤄서 이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미움을 사가지고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뒤주에 갇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상 사도세자의 죽음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부분을 분석하기도 하고 당시 어떤 붕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사도세자는 당시에 이 영조를 지지해줬던 이 노론 쪽의 계열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요. 정치적인 색깔이 이 소론 쪽하고 많이 가까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당과 그다음에 자식의 이 당이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같이 융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국엔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것이 아니냐, 요렇게 좀 정치적 역사적으로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요, 다시 한번 이 노론이 벽파하고 시파로 나뉘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나눠져요. 그래서 이 노론이 벽파인데요. 벽파는 뭐냐면 사도세자의 죽음을 온당하다고 여기는 세력이에요. 벽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파예요. 이거는 슬퍼한다고 생각하세요. 슬퍼한다. 뭐를? 사도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슬퍼하는 세력이었던 시파와 사도세자의 죽음을 온당하게 여기는 벽파 세력 사이에, 노론 사이엔 또다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러한 분열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이제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 할아버지의 업적에 뒤를 잇게 돼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조의 그다음에 기타 업적을, 개혁 정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사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건 이제 경제 파트에서도 잘 나오는데 균역법이 잘 나와요. 균역법. 백성들의 군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2필 내던 것을 1필로다가 줄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경제 파트 수치제도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 자, 그리고 신문고, 백성들의 억울함 풀어주기 위해서 신문고. 여러분, 신문고가 처음에 언제 나왔죠? 언제 설치가 됐을까요? 요거 태종 이방원 때 나왔었어요.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신문고의 역할이 어땠냐면, 사실은 이거 절차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자기가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거를 한양에 가가지고 신문고를 울릴 수가 없어요. 일단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거기 이제 부모 군 현 단위에 있는 수령들에게 먼저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수령들은 이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억울함을 하소연하게 되면 이거 오케이를 해줄까요? 그럼 자기의 인사 고가가 완전히 평가가 떨어질 텐데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수령의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 단위의 관찰사한테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태종 시기 때 있었던 저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형제들을 죽이면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른 역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지배층들에게 어떤 그런 역무를 방지하기 위한 밀고 차원에서 이렇게 신문고를 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백성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신문고를 다시 한번 부활을 했고요. 여기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상언, 격쟁. 영조도 그렇고요, 정조도 그렇고요. 이 민심을 돌보기 위해서 행차를 많이 나갔어요. 정조 같은 경우는 수원화성 쪽을 이제 보러 굉장히 많이 이 행차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다닐 때 백성들이 직접 꽹가리를 울려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민중들의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였던 왕들이 영조 그리고 정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청계천을 준설했다. 저 청계천일 때 홍수가 나게 되면 물이 너무나 많이 범람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과정이 이제 청계천 준설 사업이에요. 자, 요런 것들 개혁 정책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균역법 너무 잘 나온다. 요거는 이제 경제 파트에서도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고라든지 그리고 또 청계천 준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주의 개혁 정책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화 사업이 있는데요. 편찬 사업인데 특히 이 두 개 중에서 이 법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속대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법전이 있어요. 경국대전이 있죠. 근데 경국대전 만들고 나서 경국대전 여러분 세조 때 편찬돼서 성종 때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게 쭉 넘어와서 이 영조시기, 조선 후반기 영조시기까지 오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법령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법령끼리 서로 상충이 되고 모순이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속대전입니다. 속대전,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속대전 문화사업을 펼쳤다. 자, 그리고 동국, 문헌비고, 동국 붙으면 우리나라, 문헌서, 비고는 뭐예요, 여러분? 비고란, 이거 참고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과사전식의 동국, 문헌비고, 우리나라 제도와 역대 문물을 정리한 이런 책들을 편찬했다. 동국, 문헌비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재로 쭉 이렇게 펼쳐져 있었을 때랑 이거를 두 개를 업적을 놓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랑은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하실 때 효율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자꾸 옆에다가 필기 노트를 꺼내 놓으시고 한 번은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조 보실게요. 여러분 그 영화 영린이라고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린이 정조의 이야기를 다룬 거거든요. 근데 첫 장면에 정조는 당시에 이제 주인공으로 그 현빈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돼요. 정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딱 첫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뭐 물론 이제 문 여성들을 설레게 하기 위해서 이 정조가 이제 이 위통을 다 이렇게 벗고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 근육질의 모습의 정조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밤에 새벽과 밤에 이 양쪽의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떤 그 신체적인 훈련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정조의 어떤 부분을 잘 보여주냐면 바로 어떤 그 아버지의 죽음, 정치적인 어떤 그 붕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참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보면서 왕위 자리에 오른 인물이에요. 정조는 늘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는 밤을 그 제대로 이렇게 잠을 자면서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소문을 보통은 이제 뭐 신료들 중간에 이제 의정부라든지 여기서 이제 상소문을 한번 거쳐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다든지 신료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영조하고 정조는 백성들이 올린 상소문을 그걸 밤새도록 일일이 다 읽었던 군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좀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암살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밤낮 없이 상소문을 읽어야 되진 않았을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아픔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조는요. 왕세손 시절부터 시파와 벽파의 갈등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어서 탕평 정책을 이어가게 되는데 무슨 탕평이다?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명백히 가리고자 하는 준엄한 탕평, 줄론 탕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새로운 인사를 등용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되었던 이 당파를 새롭게 정치에다가 많이 등용을 하게 됩니다. 뭐 벽파와 한간들 이런 세력들 제거를 하고요. 벽파, 한간들 사도세자의 죽음을 온당하다고 여겼던 벽파, 환간들 제거하고요. 그동안 이제 권력에서 배제됐던 소론. 그죠? 할아버지 노론 쪽에 올라가고 배제됐던 소론, 그 다음에 이쪽 한쪽 축으로는 누가 있었죠? 남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인 계열의 시파를 등용을 하게 돼요. 바로 여러분 이 남인 쪽에서 이제 등용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정약용,
그다음에 체제공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래서 입장을 떠나서 능력 있는 사람들 등용해요. 그래서 서얼도 많이 등용을 하게 됩니다. 즉 첩의 자식들이죠. 이 서얼들도 등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친 사도세자를 추승하는데 반대했던 노론 벽파도 교류했다라고 하는 어떤 노론 벽파의 대표적 인물하고 이렇게 편지글을 주고받은 일화 같은 것들도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초계문 신제를 실시했다. 요거는 유능한 인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관리가 됐어요. 근데 관리가 됐는데 이 관리들 중에서 좀 싹이 딱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있으면 한 37세 이하 정도에 해당되는 젊은 관료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초계문 신제. 즉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왕권 강화예요. 이 초계문신제는. 그래서 내 어떤 국왕의 어떤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국왕의 인재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내 왕권을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부여된 거고요. 자, 그리고 장용령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국왕의 친위 부대예요. 국왕의 친위 군부대. 장용령은 내 장용령이 있고요. 외 장용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장용령은 이제 서울에 만들어서니까 국왕의 친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외 장용령 같은 경우는 수원하성 일대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장각. 우리 세종 시기 때 집현전이 있다면 정조 시기를 상징하는 어떤 학문 연구기관으로서 규장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 기구였다는 거. 여기에 이제 등용됐던 규장각 검서관은 이렇게 책을 검토하는 거예요. 뭐 인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검토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박제가, 유두공과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등용을 했다는 거. 아주 그 현명한 군주 그리고 능력 있는 군주 중에서 사실 가장 꼭 갖춰야 되는 어떤 그 능력이라면 어떤 신분에 대한 차별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고른 인재를 등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세종이죠. 그래서 노비 출신이었던 장영씨를 등용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정조 역시 그랬습니다. 당시에 서얼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박제가와 유독공과 같은 이런 서얼들을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시켜서 굉장히 이제 활약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해통공인데요. 요 신해통공 뭐냐면 경제 파트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시전 상인들이 당시에 특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권을 축소하고요. 그러한 어떤 가지고 있었던 난전을 금하는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신해통공이에요. 경제 파트에 다시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원에 화성을 설치해서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도시로서 육성을 하게 된다. 여러분, 저 수원 화성은 우리가 성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방어용이나 방어시설용으로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 수원 화성 한번 가보세요. 이게 그냥 방어용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이 정조가 수원 화성을 조성을 한 것은 아버지의 묘를 이쪽으로다가 이제 이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추승한다든지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수원 화성 주변 어떤 상업 시설을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서 정치적이자 경제적이자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 담은 상징적인 곳이 바로 수원 화성이에요. 이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원 화성. 자, 그 다음에 편찬 볼게요. 편찬. 대전통편. 대전통편은 여러분 우리 이 경국대전과 그 다음에 영조 시기 때 속대전이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완전히 통합한 게 바로 대전통편이었어요. 이걸 다시 통합한다. 대전통편. 자, 그다음에 동문이고 뭐 대외 관계를 정리한 동문이고 요거 이제 대전통편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문무에 능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재 등용 굉장히 잘했고 세종과 정조. 그다음에 문무에 능했다. 세종과 정조. 좀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종 같은 경우도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업적만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사군육진을 개척한다든지
그다음에 쓰시마를 정벌한다든지 이런 업적들도 남겼어요. 자, 정조 역시 이 무예, 어떤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무예도보 통지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편찬하기도 했다는 거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일성농은 이 대전통평과 무예도보 통지는 정조의 편찬 업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성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요거 잘 나옵니다. 일성록. 이거는 쉬운 말로 뭐냐면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왕의 일기예요. 이거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어떤 편찬된 기록인데 저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에 정조가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쓴다고 하면 나는 뭐 이날 뭐뭐뭐 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하는 기록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록 같은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승하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왕의 업적을 기리듯이 이렇게 쓰는 실록 같은 건 있지만 왕이 스스로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쓰는 일기의 형식의 기록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가 바로 이 일성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 있는 이 내용은 나중에 후대의 왕들에게 어떤 교훈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후에도 계속돼서 이제 편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성록.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정조, 줄론 탕평. 탕평책. 그래서 명명백백이 시시비비 가려준다라고 했는데 이 줄론탕평에서는 당시 배제되었던 시파나 그다음에 소론에 대한 등용 같은 것들이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 줄론탕평이라고 했을 때 요런 게 있습니다. 그 초계문신제. 그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만천, 명월, 주인홍. 사료로서 굉장히 잘 제시가 되는데 만 개의 천 이렇게 냇가가 흐르는데 이걸 밝게 비추고 있는 달이 하나 있으니 그 달이 누구다? 군주인 나다, 왕이다. 요런 표현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탕탕평평, 편액을 걸었다는 거.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어떤 그렇게 붕당이 굉장히 많지만 그 붕당을 초월하는 초월적 군주로서 정조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정조가 어떤 그 많은 백성들을 달로서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을 담고 있는 글이에요. 이런 내용들 같은 거 줄론탕평의 업적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적인 정책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뭐 우리 금난 정권을 폐지했던 신해통공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앞서 나왔던 장용령, 또 뭐 규장각 설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수원화성을 건립했다든지 이런 내용들 쭉 한번 개혁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사업에서 보시게 되면 대전통편 잘 나오고요. 또 그리고 무예도보 통지 좀 핵심이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셔도 됩니다. 기본 교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복습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라고 했는데 고른 것은 자, 이 책은 균역법을 처음으로 시행한 이 왕이에요. 균역법. 경제 파트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군역을 내는 건데 1년에 원래 2필 내던 것을 1필로다가 줄여준 왕이에요. 자, 요거는 영조죠. 균역법. 자, 업적 있습니다. 속대전, 편찬하여 통치체제 정비하였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난이도가 조금 낮으면 그냥 탕평 들어가거나 탕평비 만들어진다 이러면 그냥 영조나 정조구나 이렇게 하고 딱 답을 내면 되는데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탕평비를 세운 왕이 누구냐. 그다음에 시파 세력을 등용을 시키고 했던 왕은 군주는 누구냐. 이런 것들 좀 구분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탕평비. 자,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요거는 우리가 배울 건데요. 흥선대원군이고요. 자, 신해통공으로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요거는 정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주제 33이고요. 세도 정치와 사회 변혁의 움직임입니다. 자, 이 파트는요. 여러분 이제 국가가 오래도록 사실 이렇게 부강하게 좀 유지가 되려면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영조하고 정조 같은 경우는요, 좀 특별한 군주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는 노력형 군주에 해당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특출났던 군주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도 그걸 이렇게 이어받아서 할 군주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그릇으로 이렇게 따라줄 수 있는 군주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어서 등장하는 왕들이 순종, 헌종, 철종이에요. 우리 조선의 정치사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순, 헌, 철 전부 나이 어린,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올라왔다는 거죠. 11살, 8살. 이 철종은요, 별명이 있는데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철종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사도세자의 서자, 이 서자에 해당되는 아들의 이렇게 손자격에 해당되는 그쪽 계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사실 풍비박산이 났죠. 근데 이 풍비박산 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후손은 말하자면 강화도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유배지에 간 거죠. 강화도에 머무르게 되면서 왕실의 어떤 예법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완전히 죽은 거였는데, 바로 이제 이 마지막에 또 철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 그리고 강화도령이 이렇게 들어왔느냐? 그랬던 이유는 왕들보다는 외척들의 입김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순조 시기 때는 외척이라고 하면은 왕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나의 이제 어머니 쪽, 우리가 외할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어머니 장인어른 뭐 이쪽이 굉장히 힘이 세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안동 김씨가 주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헌종 시기 때는 풍양조 씨. 그 다음에 철종 시기 때 다시 또 안동 김씨 세력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어떤 정치가 운영이 되지 않고요. 이 외척들에 의해서 막 관직이 사고 팔린다거나 너무 어떤 그런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이 밑에서는 밀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이 19세기의 세도 정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 이후에 국왕들이 강력한 왕권을 펼치지 못했다. 그래서 외척 가문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 자, 순조 시기 때는요, 정조 사후에 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으로 노론에 정조가 딱 죽고 나자, 그러니까 승하하시고 난 다음에 노론 벽파, 여러분 노론 다시 짚고 가시면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온당하다고 여겼던 세력이에요. 이 정순왕후는 당시에 그 영조가 60세가 넘을 때 15세에 이렇게 비로 간택돼서 들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 숨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순 왕후 쪽에 이제 정치적인 세력은 노론 쪽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영조의 아들이었던 또 사도는 또 소론 쪽과 가깝고 이게 정치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영조가 살아계실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정조가 승하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정순왕후가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수렴청정,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발을 딱 들이운 다음에 왕 뒤에서 정시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수렴청정으로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노론 벽파가. 그러면서 다시 이 국정 상태가 정조의 개혁 이전으로 다 되돌려지게 돼요. 여러 가지 업적들이 다 사실 무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론 벽파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때 여러분 요게 우리가 뒤에 나올 거지만요, 여기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신유박해라고 하는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요. 근데 이때 이 천주교 박해 때 저 노론벽파를 제외한 이제 반대 세력, 예를 들면 특히 이때 남인 쪽의 세력, 그 다음에 시파 세력, 사도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세력, 이런 세력 굉장히 많이 처단해요. 그래서 정조가 사랑했던 신료가 있죠. 그 신료가 바로 정약용이잖아요. 그 정약용 집안이 다 박살나요. 이 시기 때. 자, 그러다가 이제 정순왕후 사후에 이후에 순조가 친정을 하게 됩니다.
순조가 친정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시점이 오게 되면 장인의 입김이 굉장히 세게 되는데요. 당시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에요. 이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조 시기는 처음에는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이후에 친정을 했을 때는 안동 김씨의 세력. 그래서 사실은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헌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어린 나이로 즉위해가지고요. 외척감은 풍양조 씨, 철종 시기 마찬가지 다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시기, 세상이 도탄에 빠지는 시기, 세도 정치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자, 그럼 어떤 모습 보이느냐? 이 비변사가요. 굉장히 기능이 커지게 돼요. 우리 이 비변사는 여러분 처음에 삼포 외란으로 처음 설치가 돼요. 근데 임시기구로 설치되거든요. 근데 이게 명종시기 때 을묘외변이 터지게 되면서 이게 상설기구화가 되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기능이 커져요. 그러다가 이 비변사의 기능이 이 세도정치 시기 때 오게 되면 기존의 의정부하고 육조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고요. 원래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했던 이 군사기구가 모든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다 하게 돼요. 심지어는 비빈의 간택까지 저기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자리를 누가 독점을 했냐면 바로 이 외척 가문들, 안동 김씨, 풍양조 씨가 이걸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 이것도 붕괴된 거죠. 관직을 사고 파는 일들, 이런 일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제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이에요. 자, 토지에서 걷는 세금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군역을 걷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환곡은 뭐냐면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구휼제도예요. 근데 오히려 저 환곡의 문제가 막 억지로 돈을 빌리게 해요. 돈을 별로 빌리고 싶지 않은데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갚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양곡, 양질의 양곡을 이렇게 갚게 한다든지 이자를 굉장히 많이 불려서 갚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폐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토지세 문제, 그 다음에 군정의 문제. 자, 얘 구체적으로 보시면 백골징포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가고 세금 안 내려고 해요. 너무 정치적으로 어렵고 백성들이 힘드니까. 그런데 백골징포 하얀 색깔 뼈에다 매긴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매겨요. 군역을. 황구첨정 이거는 그러니까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가 누런내가 나는 애기들한테도 군역을 매겨요. 그 다음에 인징은 뭐냐면 도망가요. 만약에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도망가요. 그러면은 이웃한테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고 또 괴롭게 만든 거예요. 군정의 폐단. 그 다음에 환고, 이자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요. 수치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 농민의 저항은 갈수록 확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홍경래의 난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 요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데요. 순조 시기 때 뭐가 일어났다? 홍경래의 난. 이렇게 한눈에 보셔야 돼요. 자, 홍경래의 난의 원인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예요. 즉 지역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어떤 이제 기록이 있냐면 이건 여러분 시험의 사료이기도 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도대체 왜 서토를 이렇게 분토처럼 다루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땅이나 완전 퇴비처럼 다루느냐?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심지어 노비들도 서토 사람이다라고 하면 웃으면서 지나간다. 막 이런 사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역 차별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 지역의 출신이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취직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바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 홍경래의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순조 때 여기에는 지역 자체가 보시면 이 평안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청나라하고도 무역업을 통해서 또는 광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영세한 농민, 중소상인, 광산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합세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가산을 시작으로 해서 정주성 등 청천강의 이북 지역을 거의 다 장악했다. 자, 홍경래의 난. 자,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임술농민봉기 언제냐면 요 시기예요. 꼭 이렇게 구조를 잡으세요. 임술
농민 봉기. 백낙신의 수탈이 원인이 됐고요. 역시 몰락 양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경래 난 같은 경우 홍경래도 몰락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몰락 양반이 주축이 돼서 이루게 된 거고 난을 이룬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임술농민 봉기 몰락 양반이 유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 임술농민 봉기의 원인은 뭐냐면 삼정의 문란이에요. 자, 다시 그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지역 차별이에요. 임술농민 봉기 같은 경우는 삼정의 문란이에요. 전형적인 삼정의 문란으로 그래서 이게 남부 지역,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이 남쪽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당시에 정부는요.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 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구를 설치하지만 이거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2개월 만에 폐지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삼정의 문란의 과제가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이제 바로 근대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삼정의 문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구조화 시켜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삼정의 정청이 언제 설치됐냐라고 하면 이 철종 무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무렵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 너무 이 조선식의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예언 사상 같은 게 많이 나요. 도참 사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이에요. 예언 사상. 정감록. 정씨가 왕이 된다. 이런 예언 사상들이 나와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정도전, 이런, 그래서 정씨가 왕이 된다. 정도전을 추앙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미륵신앙 등 예언사상, 미륵이 다시 내려와서 세상을 평온하게 할 것이다 등의 어떤 이런 예언사상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세상이 혼란할 때는 종교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축이 서학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주교. 그 다음에 또 하나 서학,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 축이 동학이 됩니다. 자, 이 천주교는요 원래는 서양의 학문 정도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냥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들어왔지 이걸 종교적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 남인의 시파 세력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남인의 시파 세력이 정순왕후가 수렴청적할 때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정씨 집안이에요. 정약용, 정약전 전부 다 정씨 집안의 형제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신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 그 서학 천주교가 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선 후기가 되면요. 그 신분제에 대한 동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양반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 밑에 있는 하층민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례들도 보여지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낡은 봉건적 관습에 의해서는 어떤 신분에 대한 차별 여전히 잔존하고요. 그 다음에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같이 겸상하거나 이런 일도 쉽지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이런 어떤 하층민에 있는 민중들 사이로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유일신을 모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리학 유교 사상이 기반인 우리 이 조선 사회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정부의 탄압의 불씨가 됩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탄압이 정조시기 때 이루어져요. 일명 진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윤지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친상을 치르는데 그 어머니 그 신주를 다 불사르고요. 이 천주교식의 예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탄압을 받게 된다. 근데 이때 정조 때까지만 해도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세지는 않았어요. 관련자만 처벌하는 정도로 그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조 시기 때 어떤 저런 온건한 처벌로 천주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자, 그런데 대대적인 박해는 바로 요 순조 시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유 박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순조 주기 후에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으로 집권하게 된 노론 벽파가 누구를?
남인 시파를 탄압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교적 탄압을 넘어서서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같이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탄압만 하는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인, 그러니까 천주교를 많이 믿고 있었던 남인들, 그다음에 정조에 같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신료들이 여기서 탄압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이승은, 정약용 등이 연루돼서 유배가 되고요. 그러면서 뭐 요 사건,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황사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자 당시 이제 충북의 제천에 동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가서 굉장히 그 다급한 상황임을 알려주죠.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하얀 색깔 천에다가 편지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 머무르고 있는 이 프랑스 주교에게 지금 조선에서 이렇게 강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자유로운 어떤 포교와 신앙 활동을 하려면 지금의 상황을 좀 누르기 위해서 프랑스의 함대를 파견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조선을 압박해야지만 우리가 좀 자유로운 어떤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글을 보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발각된 황사영을 비롯한 관련된 인물들이 전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신유박해 순조입니다. 황사영의 백서 사건. 자, 이어서 또 뭐 기해박해, 뭐 정화상 많은 신도가 또 처형되고요. 또 대대적인 박해, 신유박해를 이은 대대적인 박해, 병인박해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이요. 프랑스 선교사와 수천 명의 신도를 처형한다. 10,000명 가까이가 된다. 우리 그 합정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천주교 신자들이 다 이게 순교 당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박해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후에 프랑스 함대가 들어오게 되는 병인박 양요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병인박해, 신유박해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학 보실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동학. 지금 이 서학, 천주교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 서학을 대응할 만한 우리의 학문이나 종교 이런 거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 바로 그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 동학이에요. 서학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것, 동학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 담고 있는 교리는요, 여러 가지 뭐 민속신앙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담고 있지만 천주교의 교리도 일부 담겨져 있어요. 자, 최재우 몰락양반입니다. 이 몰락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서학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동학을 창시하게 되는데요. 하늘님을 모신다는 시 천주를 모신다. 자, 인내천 사상이에요. 사람이 곧 뭐다? 하늘이다. 역시 천주교 신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어떤 이런 차별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하늘처럼 존귀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평등 사상, 이런 사상을 동학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유교, 불교, 선 바탕으로 민간 신앙 요소들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동학이 같이 대응해서 만들어지다가 점차적으로 점차 이 확산이 심해지니까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당시 이걸 창시하셨던 일대교주 이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대교주였던 이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래서 하나는 한자 버전이고요. 하나는 한글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민중 사이에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 뭐 성경책이라고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동학의 성경책. 그래서 최시영이 이런 어떤 경전을 편찬해가지고 더욱더 교세를 확산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조정의 지나친 세금 수탈로 인해서 평안도민들이 불만이 매우 많다. 금강을 연다고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훈련을 하여 거사를 일으킨다. 자, 그런데 핵심 내용 여기 있어요.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을 부각하는 경문을 발표한다. 이거 무슨 난이죠, 여러분? 홍경래의 난. 자, 그러면 1번 보실게요. 청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여러분 요거는 청나라의 군대가 개입돼서 들어온 건 요건 근대 파트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관련성 없고요. 백낙신의 탄압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임술농민봉기죠. 임술농민봉기.
왕이 도성을 떠나서 공산성으로까지 피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요거는 이괄의 난이에요. 그래서 정묘호란을 가져오게 됐던, 그래서 이괄의 난이 일으켰을 때 이렇게까지 피난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4번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것도 근대 파트 가서 하실 거예요.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청천강 이북 평안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 그래서 여러 고을을 점령하게 되었다. 홍경래의 난 정답이고요. 자, 다음 보실게요.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최재우가 나오고요. 일대 교주죠. 일대 교주. 경상도 일대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던 동학의 교주 최재우가 2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경주에서 체포되었다. 자, 그럼 보시면 1번.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것도 근대 파트로 넘어갑니다. 개신교에서 한 거고요. 자, 2번. 마음속에 하늘님, 시천주를 모신다. 그리고 인내천이라고 하는 평등사상 들어가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일제 통제에 맞서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쳤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불교랑 관련성이 있고요. 자, 4번 간척사업 새생활운동, 요것도 근대 파트예요. 원불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5번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 때문에 정부의 탄압이 정조 시기 때 시작이 됐죠. 요거는 천주교 문제와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의 마지막 정치사 파트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우리 이번 파트는요, 제가 강조했던 거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책, 요 업적을 좀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도정치 시기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좀 혼란했던 상황들, 특히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를 두 개를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